자,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음과 세상을 잇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나도 그래 라는 마음으로 복잡한 갈등을 공감의 주파수로 바꾸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로 관계 해부학 2학년 도덕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타인과 연결되어야 하며 갈등을 넘어 평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모두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 왜 인간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도 갈등이 생기는지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둘째,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 예를 들면 방관이나 무관심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겁니다. 자,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아, 혼자가 제일 편한데 왜 자꾸 다른 친구들이랑 엮이고 관계를 맺어야 하지? 편하게 쉬고 싶은데 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또 연결되고 싶어 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은 왜 관계적 존재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기억나나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즉, 우리 인간은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과 도덕적인 선을 이룰 수 있다고 봤습니다. 동양으로 넘어와서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공자 선생님은 인이라는 개념으로 인간 관계를 설명했어요. 한자로 인을 보면 사람인 옆에 두 이가 합쳐진 모양이에요. 즉, 두 사람 사이의 사랑과 관계가 인간의 본질이라고 강조하셨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 자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불교에서는 연기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연기란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수많은 인연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의 이야기 기억하나요?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인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죠. 단순히 친해지는 것을 넘어서 서로에게 특별한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설명해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특별하게 여기고 서로에게 맞춰가는 과정이 바로 관계 맺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소중한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상호의 존성입니다. 나는 타인에게 영향을 받고 또 나 역시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절, 배려, 책임, 경청과 같은 도덕적 가치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관용이에요. 관용이란 갈등이 생기기 전에 미리 서로의 존재와 차이를 인정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말해요.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그 다름을 존중할 때 비로소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대입니다. 연대는 어떤 가치나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돕는 것을 말해요. 우리 반 친구들끼리 형제, 더 나아가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인 인류애, 그리고 모든 생명을 아끼는 박애의 정신이 바로 연대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환대입니다. 환대는 다른 사람을 열린 마음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것을 뜻해요.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말들이 바로 환대의 마음을 보여주는 표현들이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반기는 마음이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공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공감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상대방의 소리를 내 마음의 스피커로 똑같이 재생하는 것을 의미해요.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내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공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인지적 공감은 상대방의 상황을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 저런 일이 있었으니 힘들었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죠. 둘째, 정서적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내 가슴으로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친구가 슬퍼하면 나도 슬프다 하고 함께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원리가 바로 역지사지, 즉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공감과 소통을 방해하는 말이나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친구가 무심코 던진 농담, 정말 단순한 장난이었을까요? 때로는 농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공감과 소통을 가로막는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공감과 소통을 방해할까요? 예를 들어 비교하기가 있어요. 너는 왜 쟤처럼 못해? 같은 말은 상대를 위축시키죠. 또 강요하기도 있습니다. 무조건 내 말대로 해라는 식의 말은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갈등과 폭력입니다. 갈등과 폭력은 우리 일상 곳곳에 존재해요. 마치 서로 다른 주파수가 만나면 충돌하고 잡음, 즉 노이즈가 생겨 관계가 깨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갈등이란 무엇일까요? 한자로 갈등은 칡갈자에 등나무 등 자를 써요. 칡과 등나무는 서로 엉키고 설켜서 풀기 어려운 식물이죠. 이처럼 우리의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충돌해서 마음이 괴로운 상태를 바로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내적 갈등은 말 그대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고민과 충돌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하고 싶은데 숙제도 해야 할 때 느끼는 감정 같은 거죠.
둘째, 외적 갈등은 나 외의 다른 사람이나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말합니다. 친구들끼리 의견이 부딪히거나 반과 반 사이에 경쟁이 생기는 것 등이 해당해요. 자, 이제 갈등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3가지로 살펴볼게요. 첫째,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둘째, 정보의 왜곡과 잘못된 의사소통입니다. 오해하거나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 갈등이 커질 수 있죠. 마지막으로 셋째, 자원의 희소성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을 때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인 가치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치관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하고 바람직한지에 대한 우리 개인의 생각이나 사회적인 신념을 말해요. 이 가치관이 서로 다르면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우리 교실에서도 다양한 가치관 충돌을 볼 수 있어요. 의리 vs 정직처럼 친구와 약속과 옳은 말 사이에서 고민할 때, 사생활 vs 공유처럼 개인적인 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해야 할지 부딪힐 때, 효율 vs 즐거움처럼 숙제를 빨리 끝낼지 아니면 즐거운 활동을 먼저 할지 고민할 때, 그리고 미래 준비 vs 현재의 즐거움처럼 시험 공부와 놀고 싶은 마음이 충돌할 때 모두 갈등이 생기죠. 이처럼 서로 다른 가치관이 만났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신호가 바로 노이즈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정보의 왜곡과 잘못된 의사소통입니다. 우리는 가끔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해서 갈등을 키우곤 해요. 내 짐작만으로 행동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나쁜 감정을 섞어서 전달하거나 심지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조차도 오해를 불러일으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보의 왜곡과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인해 생기는 갈등의 예시들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전달되고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자원의 희소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없을 때, 즉 자원이 부족할 때 갈등이 발생해요. 우리 주변에 인기 있는 물건, 칭찬, 심지어 시간 같은 한정된 자원을 두고 서로 가지려고 경쟁할 때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교실 속에서도 모자람이 갈등이 되는 순간들이 있죠. 예를 들어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인기템을 한정된 수량으로 나누어 가질 때, 마지막 과자를 누가 먹을지, 컴퓨터 시간을 더 쓰고 싶을 때, 아니면 축구공이 한 개뿐일 때처럼요. 자원의 희소성은 서로의 욕구가 부딪혔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여러분, 갈등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 당연히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복잡하게 엉킨 매듭을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예요. 갈등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건강하게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폭력이란 무엇일까? 라는 아주 무겁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폭력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단지 때리고 부수는 것만이 폭력일까요? 폭력이란 타인의 신체, 정신, 그리고 재산에 해를 끼치는 모든 강제적인 힘의 행사를 말합니다. 꼭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것도 모두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가시적 타격, 즉 직접적 폭력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해를 직접 가하는 가장 직관적인 형태의 폭력이에요. 예를 들면 몸에 상처를 입히는 신체적 폭력, 마음을 괴롭히는 정서적 폭력, 그리고 모욕적인 말이나 글로 상처를 주는 언어적 폭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의 함정, 즉 간접적 구조적 폭력입니다. 이것은 특정 개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기 어렵지만 정치,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불평등 같은 거시적인 구조가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폭력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빈부격차, 잘못된 관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등이 구조적 압력으로 작용해서 실업이나 빈곤과 같은 개인의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차별의 정당화, 바로 문화적 폭력입니다. 문화적 폭력은 어떤 사상, 관습, 예술, 종교적 가르침 등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토대가 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있죠?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지배하는 회사에서 아무리 여성이 열심히 일해도 승진 기회를 얻기 어려운 구조적 고착화가 문화적 폭력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특정 인종, 여성, 어린이, 장애인,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생각들이 바로 이 문화적 폭력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폭력의 종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입니다. 가해자의 가시성, 피해 속도, 그리고 주요 사례를 기준으로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직접적 폭력은 가해자가 명확하고 피해가 즉각적이지만 구조적 폭력은 가해자가 불분명하고 피해가 느리지만 지속적이며 문화적 폭력은 사회 전반에 내면화되어 영구적으로 세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행위 역설, 즉 자기와 부자기에 의한 폭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기에 의한 폭력은 어떤 행위를 해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상처를 주는 것이죠. 반면에 부자기에 의한 폭력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적인 행동을 하지 않거나 상황을 방치해서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방관과 무책임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폭력의 지형도를 살펴볼까요? 가장 내밀한 공간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사회와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폭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폭력은 우리의 건강한 관계를 해치는 요소들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폭력들이 있을까요? 험한 욕설이나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언어 폭력, 특정 친구를 집단에서 제외시키는 따돌림, 상대방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금품 갈취,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인 성폭력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어요. 특히 방관은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에요. 폭력 상황을 목격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즉 무관심은 피해자에게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깊은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방관은 결코 중립이 아니에요. 오히려 폭력에 동조하고 가해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폭력은 더욱 무서울 수 있어요. 마음의 안테나를 부러뜨리는 노이즈처럼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언어적, 정서적 폭력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관심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장 잔인한 노이즈예요. 마음의 안테나를 부러뜨리는 폭력은 보이지 않아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폭력은 왜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폭력의 원인으로는 분노 조절 실패, 왜곡된 영웅 심리로 인한 폭력의 합리화, 그리고 폭력을 모방하면서 생기는 둔감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결과는 피해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가해자마저 도덕적으로 파멸시킵니다. 결국 폭력은 악순환을 만들어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도덕적 민감성을 키워야 합니다. 주변의 폭력 상황을 빨리 감지하고 인식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둘째, 방관하지 않기입니다. 용기 있는 방어자가 되어 피해자를 도와주는 행동이 중요하죠. 셋째, 감정 조절 연습과 올바른 의사소통으로 갈등을 건강하게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용기 있는 방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의 연결고리를 끊고 피해자를 돕는 모든 행동이 바로 용기 있는 방어자의 역할이에요. 교실 속 작은 침묵이 무거운 노이즈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작은 용기는 공감의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유적인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 평화로운 리다이렉트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관계의 수사관이 될 시간입니다. 폭력과 갈등을 단순히 교과서 속 이야기로만 보지 마세요. 우리 주변의 작은 현상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건강한 관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본 후 패들렛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다음 수업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깊이 있는 배움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릴게요.